김용민 라이브. (2019년 11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언론사 민간단체에서 주관한 상을 받은 공공기관이 상을 준 언론사나 민간단체에게 광고비나 홍보비로 보답하는 사례 꽤 있을 거라고 추정되시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공기관 307개를 대상으로 5년 동안 언론사와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상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은 언론사로부터 총 516개의 상을 받고 공공기관은 언론사에게 43억 9,69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중 공공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장 많은 상과 가장 많은 지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험공단, 이거 말고 쓸 돈이 없었나요? 네. 문제는 말로는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질타하면서 이들에게서 등골을 빼먹은 언론사입니다. 상을 주면서 공공기관으로부터 많은 액수의 광고비, 홍보비를 받은 언론사는 중앙일보였습니다. 공공기관에 62건의 상을 주고 6억 4,797만 원을 광고비나 홍보비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중앙일보 다음으로는 동아일보, 그 다음은 조선일보, 그 다음은 한국경제, 또 그 다음은 매일경제였습니다. 그랑프리를 꿰찬 중앙일보의 10월 22일자 따끈따끈한 사설 일부입니다. 방만 경영 개선과 경쟁력 강화라는 공기업 개혁 과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뒷전으로 밀렸다. 그러나 공기업의 손실과 도덕적 해이는 결국 장기적으로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네, 중앙일보, 귀하들만 잘하시면 되겠네요.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의신연스러운 11월의 13번째 날입니다. 김용민 라이브, 네, 새 스튜디오에 이사온 기념으로 스튜디오 애칭 공모받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셔서 새 스튜디오 보시고요, 스튜디오 애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칭 보내주시는 분들 중 매일 5분을 추첨해서 10,000원 상당의 모바일 베이커리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주시는 애칭 오늘도 기다릴 텐데, 어떻게 이 애칭 공모한 것 중에 하나 골라서 스튜디오 입구에다 붙입니까? 땡땡홀 이렇게. 네, 그렇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딴 프로그램들도 다 이렇게 공모하고 있나요? 그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건 너무 밀어주시네, 우리 프로그램. 네. 지금까지 나온 그 이름들 보면 용궁, 용와대, 용수처, 미니룸, 겸손하궁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비 오는 수요일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십니까? 빗길 안전운전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전조등 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산 잘 챙기시고. 네, 김용민이는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7시까지 안전 운전하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그냥 똑같은 뉴스 브리핑이 아니다.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505. 뉴스 505 함께할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차장에 차 세울 데 없죠? 주차장에 KBS는 늘 차 세울 데가 없습니다. 네. 그래요.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네, 한 두어 바퀴들 도는데.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여튼 어디다 세워놓고 달려오셨군요. 네, 불법 주차는 아닙니다. 네. 그래요. 한 1분 남겨놓고 스튜디오 들어오셨어요. 네네. 정상근 기자. 네, 반갑습니다.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자, 네.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늘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 그 의사진행 방해 등의 혐의로 이 수사를 받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인데 오늘 드디어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 나경원 원내대표는 앞서서 4월 하순 이 선거제 및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이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과 관련해서 국회법 위반, 이 공무집행 방해 등에 더해서 이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특수감금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출석은 사건이 불거진 지 7개월여 만에 이뤄진 일인데요. 네. 또한 관련 사건으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의원들 가운데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한 의원이기도 합니다. 네네. 이 황교안 대표가 출석은 한 바가 있지만 황교안 대표는 국회의원은 아니니까요. 이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 앞에서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을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다 라면서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지켜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다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또 최입의 의원을 의원실에 못 나오게 직접 지시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뭐 그런 셈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보수 통합이 쉽지 않습니다. 진통이 심한 편인데 오늘도 네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승민 변혁 대표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네, 며칠 전에 이 탄핵을 둘러싼 문제로 한 차례 충돌을 한 바 있는데 네. 오늘은 이제 원유철 의원 문제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 황교안 대표가 어제 이 수도권, 충청권 중진 의원들과의 오찬회동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 보수통합 추진단장으로 이 본인이 임명한 원유철 의원을 두고 이 변혁에서 요구한 사람이어서 이 무리 없이 잘 진행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참석자들이 언론에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뭐 정치권을 몇 년 봐온 사람들이라면 이 유승민 대표하고 원유철 단장 간의 사이가 좋을 리가 없다라는 걸 좀 모를 리는 없거든요. 일종의 상식이죠, 그는. 네. 네. 그런데 이 황교안 대표가 이 마치 변혁 측이 원해서 이 원유철 의원을 이 단장에 임명한 것처럼 말을 한 겁니다. 네네. 이날 오찬 자리에서도 심재철 의원이 그 원유철 의원은 그 유승민 의원과 좀 구원이 있으니까 이 통합 작업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네. 제거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조언을 황교안 대표에게 했는데 네. 이 황교안 대표가 이 변혁 측이 원한 것이다라고 이제 답을 한 거죠. 네네. 유승민 의원 측은 이에 대해서 그 원유철 의원을 원한 바 없다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다시 황교안 대표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유승민 의원 측의 반박에 대해서 뭐 반박이라기보다는 서로 의사소통 과정에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황교안 대표는 여러 의견들이 있겠는데 그 모든 것을 덮고 가자는 것이 넘어가자는 것이 통합 아닌가라면서 이 원유철 단장을 교체할 뜻이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원유철 의원을 원한 바 없다 이렇게 말하기까지는 네네. 굉장히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네, 그렇죠. 예. 근데 애써서 말을 했는데 유승민 의원이 뭘 잘못 알고 있다는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변혁 측에서 원했다라고 했는데 변혁 측이 그런 바 없다라고 했는데 네. 변혁 측이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한 셈이어가지고 이게 논리 구조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원유철 의원 카드를 접지 않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의지를 다시 드러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이거는 어떻게 물밑에서 거래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데 이거 그냥 밀고 가겠다. 이 통합에 상당히 큰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네. 네. 자, 그래요. 또 지켜보도록 하고 미군 고위급 인사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방위비 인상과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고 있다고 하죠. 네, 일단 이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오늘 일본의 니온 게이자이 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그러니까 지소미아가 종료가 되면 이 중국과 북한이 이득을 보게 된다라면서 한국의 협정 종료 결정 재검토를 요구할 생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밀리 의장은 이 지소미아가 효력을 잃으면 이 한일과 한미, 미일 관계에 쐐기를 받고 싶어하는 북중이 생각하는 대로 되어버린다라면서 확실히 갱신하는 것이 이 한국, 일본, 미국의 이익이다라고 말했는데요. 네네. 따라서 오늘 이 한국을 방문한 밀리 의장은 우리 정부 측에 이 지소미아 결정 재고를 거듭 압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 겸 이 한미 연합사령관은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 그 돈은 이 한국 경제와 한국 국민들에게 바로 되돌아갈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어제 이제 평택 미군 기지인 험프리스에서 국내외 언론과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네. 이같이 밝혔습니다.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면서 미국 정부에 고용된 한국인 9,200명에게 급여를 지불한다. 한국 고용인들의 봉급 한 75%가 방위비에 의해서 지급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 지금 그렇다는 얘기죠? 네, 지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 한국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건설 자금은 이 주한미군의 더 나은 준비 태세를 위한 이 플랫폼 제공에 필요한 이 새로운 시설을 만들거나 기존의 시설을 개선하는 데 쓰인다라고 부연을 하면서 그 돈 역시 이 한국 경제와 한국 국민들에게 되돌아가는 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한국 고용인들의 봉급 약 75%를 미국이 부담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미국은 방위비 5배를 인상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한국 고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주한미군의 봉급도 네.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 주한미군이 용병이 되는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대가 되는 거죠. 아무래도 돈을 주는 사람이 고용인이니까요. 아, 네. 그래요. 그 한미일 군사적 동맹 관계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미국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본 먼저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왜 일본이 저 한국에 네. 대해서 어떤 동맹 관계에 해를 끼치는 경제 도발을 하느냐? 그러지 말고 과거로 돌아가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일본이 말을 들으면 뭐 당연히 지소미아 문제도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뭐 일본도 동맹이고 뭐 우리도 동맹이기 때문에 네, 그 무조건 뭐 한국 보고 다 저기 양보하라, 응? 그리고 뭐 인내하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네, 균형감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소방당국 발표인데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폭발 사고가 있어서 3명의 사상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네.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또 소상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헬기에 응급 환자를 태우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요. 네, 이 특조위는 오늘 이 46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및 수색의 적정성에 대한 수사 요청을 의결했습니다. 네. 특조위는 그동안은 언론 보도와 유가족들이 제기했던 이 구조 수색 관련 내용을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또 관련 문제점을 확인했다라면서 김석균 청장, 김수현 서해청장, 3009 함장 등 총 4명의 해경 지휘부에 대해서 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특조위에 따르면 이 해경 지휘부는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께 발견된 그 임경빈 군에 대해서 그 의사로부터 심폐소생술을 지속할 것 그리고 병원으로 즉각 이송할 것을 지시받고도 이 임경빈 군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을 했고 임 군은 발견 시간으로부터 4시간 41분이나 지난 오후 10시 5분께야 병원에 도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특조위는 지휘부의 구조 방기가 결국 이 피해자를 익사 또는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면서 이 관련자들의 범죄 혐의를 신속히 밝힐 필요가 있어서 검찰의 수사 요청을 의결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기로 했고 당연히 이 부분도 수사를 해야 마땅할 텐데 네. 특별히 사회적 참사위가 검찰에다가 수사 의뢰를 한 걸 보니까 이게 건너뛸 것 같아서 염려돼가지고 이렇게 수사 의뢰를 한 건지 네. 궁금한데요. 예. 네, 어쨌든 고소가 들어왔으니까 빨리 네. 예, 어떻게든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냥 건너뛸까봐 높아심에 또 이렇게 수사 의뢰를 한 것은 아닌지. 네, 하여튼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심 어린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 검찰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네. 화성연쇄 살인사건 8차 사건의 모방범으로 알려졌던 윤모 씨가 재심을 청구했네요. 네, 그 이춘재가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한 이 8번째 화성 살인 사건 당시 이 범인으로 검거돼서 20년이 넘게 옥살이를 한 윤모 씨가 오늘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네. 윤모 씨 측의 박준영 변호사는 오늘 오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새롭고 명백한 무죄의 증거를 이 재심 청구의 이유로 제기를 했습니다. 네. 이 박준영 변호사는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 구체적으로 침입 경로 그리고 범행 수법을 진술을 했고 윤 씨 검거 당시 주요 증거로 제시된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 역시 이 취약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도 이 재심 청구 이유로 제시를 하면서 당시 경찰이 이 소아마비 장애인인 윤 씨를 이 불법적으로 체포, 감금하고 구타와 가혹행위 등을 통해서 자술서 작성을 강요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윤 씨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저는 무죄다. 오늘 너무 기쁜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의 경찰은 100% 믿는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한 어머님께 감사하다. 이 모든 것에 대해 희망을 주셨고 인간답게 살려고 하셨다라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외가와 연락이 두절이 됐는데 이 모친인 박금식 씨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연락을 기다린다고도 전했습니다. 윤 씨를 수사한 당시 형사가 다른 사건에서도 문제를 일으켰다.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네, 이 윤 씨를 수사한 같은 형사로부터 살인사건 자백을 강요받아서 17년간 억울하게 수감 생활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50대 남성이 등장을 했습니다. 비슷하죠. 네. 당시 경찰이 참고인 조사를 한다면서 무려 45일 넘게 자신의 집과 공장에 상주를 하면서 생활 패턴, 삶의 궤적을 다 조사하고 증거를 짜집기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50대 김모 씨는 그 21년 전 발생한 이 화성 여성 변사체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가 된 바가 있습니다. 네네. 이 사건은 1998년 9월 이 서울 구로구 스웨터 공장에서 일하던 그 여성 A 씨가 이 화성군 동탄면 경부고속도로 부근에서 살해가 된 채 발견된 사건인데요. 당시 경찰은 이 공장 운영자이던 이 김 씨를 범인으로 검거를 했는데 이후에 김 씨의 자백에 따라서 그가 A 씨에게 빌려준 돈 700여만 원을 되돌려받지 못해 이 불만을 갖고 있다가 말다툼 중에 홧김에 살해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네.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이듬해 4월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뒤 상소를 했지만 모두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억울하다라고 나선 건데 이 김 씨는 당시 판결문을 봐도 입증할 만한 혈흔 등 직접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또 수사 과정에서도 이 사건 피해자의 혈액형이 바뀌는 등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좀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화성연쇄 살인 사건 8차 사건의 모방범으로 알려졌던 윤모 씨. 윤모 씨를 수사했던 같은 형사, 네네. 그 형사로부터 또 다른 사건에서 말하자면 수사상에 억울한 점이 있었다라고 밝힌 그런 인물이 또 출연했군요. 네, 이거죠. 명명백백히 그 억울한 일이 없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국방과학연구소 실험실 폭발 사고 관련한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오늘 오후 4시 24분쯤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 수남동 국방과학연구소 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아이고 제법 큰 사고였군요. 네, 네. 아이고 여러모로 참, 아이고 굉장히 마음이 어두워지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에게 패딩이 지급됐다는 소식도 있군요. 네, 이 국방부가 경기도, 강원도 등 이 전방 지역의 병사 12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이 패딩형 겨울 점퍼를 지난달부터 보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패딩형 겨울 점퍼는 올해 처음으로 군에 보급하는 피복인데요. 기존 작전 임무에 특화된 군 방한 피복과는 달리 이 병사들이 근무 설 때는 물론이고 이 병영 생활할 때도 자유롭게 입을 수 있도록 편한 소재로 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네. 국방부는 이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기 전인 11월 말까지 이 패딩형 동계 점퍼를 전방 및 격오지 부대 병사들에게 보급을 하고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이 내년부터는 병사 전원에게 이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 이제 깔깔이의 시대가 이제 지나갔습니까? 깔깔이는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전역자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깔깔이가 유용해요. 너무 사실. 따뜻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패딩의 쓰임새도 있고 깔깔이의 그 쓰임새도 네. 있는 것입니다. 방한 내피라고 부릅니다. 아, 그래요? 정확한 명칭은. 네. 아, 그게 공식 명칭이 있었군요. 네네. 깔깔이가 매우 친숙한데. 입에 짝짝 달라붙긴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문자가 많이 도착했습니다. K73921437 이 계정 쓰시는 분, 미국아 지소미아 연장하고 싶으면 일본 가서 먼저 파이트리스트 해결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한별 님도 미국은 지소미아가 목적이라면 일본을 압박해야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분하다님, 원유철 의원 네. 지금 통합 추진단장입니다. 추진단장.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통합추진단장 인선과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가 원유철 단장 안을 고집하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분하다님, 원유철님도 귀한 분인가?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네, 자 정상근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김민희 씨가 준비했습니다. 네, 빗길에 평소보다 정체가 심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신갈분기점에서 수원 일대, 다시 동탄분기점 부근에서 정체고요. 더 가서 안성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반대 서울 방면 정체도 빠르게 늘었는데요. 안성분기점 부근을 시작으로 오산에서 동탄분기점 사이와 기흥동탄에서 신갈분기점 부근, 다시 달래내고개부터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송악 부근 사고는 지금도 3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진나들목부터 정체 심하고요. 이후로는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사이와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부근, 다시 서서울요금소에서 조남분기점 사이와 또 일찍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공군터널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이후로는 동명휴게소에서 칠곡 사이와 또 대저분기점에서 삼락 사이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소리.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신장식 변호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한 검찰의 1차 공소장에 대해서 완벽에 가까운 소설이다, 사기 수준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소설을 쓴 주체, 또 사기를 친 주체가 바로 검찰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조국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맞춰서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기 위해서 검찰이 억지를 부렸다, 이런 주장인데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동양대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2차 공소장은 1차 공소장, 그 동양대 표창장 위조 1차 공소장은 사기다, 소설이다, 개뻥이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전문용어 죄송합니다. 법률용어로 해주세요. 법률용 변호사인데. 예, 사기다, 완벽한 소설이다, 거의 허위 공문서 작성에 가까운 거 아니냐.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고 하셔야지 그러면. 네, 가까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차 공소장 내용이 하나도 안 맞아요. 1차 공소장이 2012년에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직인을 날인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청문회 당일날 마지막 날 갑자기 기소를 하죠. 예. 그러면서 뭐 난리가 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누군가하고 같이 작전을 짜가지고 가짜로 도장을 찍었다. 네. 실제 도장을 찍었다고 이렇게 기소를 했어요. 그것도 2012년에. 근데 2013년에 정경심 교수 혼자서 날인을 한 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따서 붙여가지고 그렇게 표창장을 위조했다라고 2차 공소장에 나와 있어요. 그럼 도대체 1차 공소장은 뭐냐는 거예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늘 패스트트랙 당시에 충돌과 관련해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죠.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입시 부정 문제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지 50여일 만에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관련한 의혹을 계속해서 취재하고 있는 KBS 보도국 이화진 기자가 그동안의 취재 길을 들려줬는데요. 최근 성신여대에서 있었던 내부 감사 보고서를 확보했다면서 나경원 원내대표와 당시 성신여대 총장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눈 이야기를 소상히 들려줬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 들어보시죠. 저희가 최근에 성신여대에서 있었던 내부 감사 보고서를 확보한 바가 있는데 그냥 거기에 있는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특강을 위해서 본교를 방문해서 총장과 이동하는 도중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렇게 성신여대와 같은 큰 대학에 장애인 전형 입시가 과연 없는가 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당시 총장이 동승하고 있던 입학관리 관계자에게 검토해보라라고 진술을 했다. 그리고 이후에 새로운 전형이 실제로 신설이 되었고 그 전형으로 또 공교롭게 딸이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에는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최고위원 신분이었고 또 여기서 또 직권남용 의혹이 있을 수가 있고요. 실제로 딸이 이 과정으로 뭐 입시 특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성신여대 입학 업무를 방해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셈이죠. 김용민 라이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말하는 보수 대통합, 과연 빅텐트가 될 것인가 아니면 스몰 텐트에 국한될 것인가, 그도 아니면 빈 텐트가 될 것인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서 관련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은 자유한국당에 아무런 의제가 없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 갇혀 있은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의 존재 가치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황교안 대표가 머지않아 중대한 결심을 해야 돼요. 네. 양쪽을 다 끌어안고는 못 가니까. 어느 쪽을 선택할 거라고? 국민이 그걸 바라는 것도 아닐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우선 당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걸 정해야 돼요. 왜냐? 지금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네. 한국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국가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변해 가야 된다라고 네. 전제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한국 자유한국당은 뭘 이렇게 준비하겠다. 예. 이걸 먼저 내놓고, 그런 가치를 내놓고 통합을 해야지.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서 저렇게 옥중에 갇혀 있는 지 오래됐는데도 박근혜라는 실체가 점점 정치적으로 커지는 이유는 뭐냐면 네. 자유한국당이 아무런 의제가 없어서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박찬주 대장을. 그러니까 아니 시대가 이렇게 엄청나게 변하고 있고 그런데도 나라 형편이 이렇게 어렵고 그런데도 아무 의제를 못 내놔요. 그러니까 자꾸만 박근혜라는 존재만 커지는 거예요. 지난주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을 발표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견해를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거나 불안해질 때, 그리고 투기적 수요가 나타나면 정부로서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엄중히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 이거 기획재정부가 그동안 반대해 온 것 아니냐, 여러 관측이 나왔는데 말이죠. 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입니다. 들어보시죠. 부동산 상한제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그 정책 자체만으로도 중요하지만 예. 거시 정책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부동산 상한제를 적용하면서 정부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측면을 공히 같이 협의 고려해서 정책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네. 다만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혹시 부동산 시장이 과열 내지는 불안 또는 여러 가지 투기적 소유가 만약 나타난다면 네. 정부로서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김용민 라이브. 어제 충격적인 사진이 보도됐죠. 임진강이 시뻘겋게 물든 모습이었습니다. 시뻘건 강물의 원인, 알고 보니 그것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살처분 작업에서 흘러나온 돼지 사체 핏물이었습니다. 이 핏물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나온 연천 임진강 시민네트워크 이서구 공동대표 설명 들어보시죠. 저는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저게 뭔가 다른 적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돼지 사체인 거예요. 앞치는 말도 못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예를 들면 사람도 네. 압살을 한다고 그러죠. 만약에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게 한 5, 6m 높이로다가 샘물에 쌓여 있으니까 그게 비록 그 사체라고 하더라도 그 압력 때문에 그 밑에 깔린 사체들한테서 피가 흘러나오게 된 거죠. 원래 저 방식으로 살처분을 하면은 피가 나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의문점이었는데 네, 결국은 그렇게 쭉 쏴두니까 그 하천 인근 하천 바로 옆이니까 흘러내려가지고 그게 핏물이 보이게 된 겁니다. 김장훈의 소나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잠시뿐일 거야 곧 끝날 거야 또 해가 뜰 거야 갑자기 왔다 적시고 간다
소나기 날이 참 좋았는데 화창했는데 말없이 내리네. 갑자기 왔다 적시고 간다. 우산 없이 살다가 아주 흠뻑 젖었네. 정신없이 살다가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웃어야지. 소나기 내가 눈을 떠야 세상이 있어. 눈 감으면 되잖아. 잠시 꿈을 꾸며 그리고 눈을 뜨면 괜찮아. 내가 찾아가야 인생이 있어. 또 내일이 있잖아. 오늘 하루만 소나기. 무지개가 피고 기지개를 피고 다 잊어버리고 갑자기 왔다 적시고 간다. 우산 없이 살다가 아주 흠뻑 젖었네. 정신없이 살다가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웃어야지. 소나기 내가 눈을 떠야 세상이 있어. 눈 감으면 되잖아. 잠시 꿈을 꾸며 그리고 눈을 뜨면 괜찮아. 네, 원다님 노래하고 용민이하고 좀 안 어울림. 아, 그래요. 안 어울릴 수도 있죠. 뭐 저하고 어울리는 노래만 틀 수는 없는 거니까요. 예, 그래요. 길블루님, 김용민 씨 오늘 비 오는데 건즈 앤 로지즈의 노벤버 레인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 노래가 9분짜리입니다. 9분짜리. 네, 이거 KBS 쿨 FM에서도 못 쓸 거예요. 이 9분짜리 노래. 네, 건즈 앤 로지즈의 노벤버 레인. 네, 그냥 다운받으셔서 들으세요. 네, 유튜브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9분짜리 노래를 들 수 없어서. 자, 하여튼 신청곡 받은 걸로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의견 또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곧바로 쏙 인터뷰로 이어갈까요?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박원순입니다. 오늘 그 쏙 인터뷰 만나볼 주인공은요. 뭐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주인공 나와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제가 박원순인데 누구십니까? 네, 꼭 같은 목소리를 가진 분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님 연결했습니다. 네. 아이고, 시장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아이고 성대묘사를 그렇게
잘하시네요. 아유, 예, 시장님. 이 시장님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 우리 시장님 그 성대모사가 나름대로 난이도가 높은데 말이죠. 제가 한 석 달 동안 갈고 닦고 이 시장님 각종 연설 다 들어가면서 몇 가지 좀 연말을 했습니다. 아무나 못하겠네요. 아무나 못하죠. 자, 제35대, 제36대, 제37대 서울특별시장을 맡고 계신 박원순 시장님이 김용민 라이브에 나오셨습니다. 아유, 참 워낙 바쁘셔가지고 좀처럼 모시기 쉽지 않았는데 이제 이렇게. 앞으로는 자주 좀 나오겠습니다. 아, 예, 시장님 스튜디오도 한번 나오세요. 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네네. 시장님, 시장님 성대모사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누가 가장 좀 친숙하십니까? 글쎄요, 배칠수 씨도 있고. 배칠수 씨도 있죠. 오늘 근데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네요, 보니까. 제가 목소리를 좀 바꾸든지. 아닙니다, 시장님. 어떻게 갈고 닦았는데요? 시장님, 그 서울시가 출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글을 SNS에 올리신 걸 봤습니다. 이 출발선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저는 우리 시대, 우리 사회, 우리 국민이 지금 가장 목말라하는 가치가 바로 공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라톤에서 이게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라톤의 출발선이 같기 때문이잖아요. 누구는 1km 앞에서 뛰고 그러면 공정하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청년 세대들은 불평등, 불공정 사회에 직격탄을 맞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적어도 출발선만은 같이 출발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서울시가 출발선에 주목했고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처음부터 같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우리가 보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청년 수당, 또 청년 월세 지원, 신혼부부 주거 제공 이런 것들이죠. 그래요, 진짜. 청년 정책에 각별한 애정이 있으시더라고요, 시장님께서. 맞습니다. 작년에 시장님께서 그 삼양동 옥탑방에서 한 달을 살면서 서울에도 불평등 차별이 심하다는 걸 느꼈다. 그래서 서울시 안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라면서 정책 구상을 발표하셨죠. 자, 이 출발선 정책, 이건 또 어디서 영감을 얻으신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양동 옥탑방에서는 강남북 격차에 관한 그래서 서울의 이 격차가 건강 격차, 수명 격차, 그렇습니다. 학교 격차, 이런 많은 격차 사회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남북 이 격차를 어떻게든 해소해야 되겠다 이런 정책이 나왔고요. 또 이번 이 출발선 정책은 기본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청년들을 많이 만나면 사실 우리가 과거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미래는 늘 낙관적으로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청년이 미래를 생각할 때 정말 희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울시에 정말 청년들이 직접 이러한 정책을 구상할 수 있도록 이른바 당사자주의를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가장 아쉬운 게 청년 수당이고 신혼부부 주거 지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바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만드는 거죠. 신혼부부의 출발선을 위해서 주거 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만은 그 어떤 주거 지원 정책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까? 신혼부부 지금 말하자면 주거 문제 때문에 결혼을 미룬다거나 출산을 미루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결혼하고 또 출산도 할 수 있도록 원하는 신혼부부에게는 다 집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연간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미만이면 저희들이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이 집을 이미 갖고 있거나 그런 경우를 우리가 서울시가 제공하는 집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1년에 서울시에서 약 5만 쌍이 결혼하는데 그중에 2만 5천 쌍에게 전 월세 대출 이자를 지원하든지 아니면 공공 임대주택을 입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건 정말 혁명적인 정책입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시가 한 360억 정도만 그 이자만 부담하면요. 매년 1만여 쌍의 신혼부부들에게 2조 원의 금융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정말 가성비 높은 대책이죠. 네. 예. 신혼부부들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주거가 특히 가장 큰 고민거리인데 이 고민거리의 상당 부분의 부담을 서울시가 지겠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눈길을 끄는 게 법적 부부뿐만 아니라 사실혼 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선 정말 이 집 문제 때문에도 결혼을 미루거나 아니면 심지어 혼인신고까지 미루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에 와서는 상당히 결혼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고 유연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해야만 부부라는 그런 기존 관념이 변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뭐 모자보건법이라든지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등에서도 사실혼 관계자를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혼인신고를 안 하고 동거를 하게 된 데는 경제적 이유가 24%나 돼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가 이렇게 사실혼 부부까지도 지원하게 되면 사실 혼인신고도 더 많이 하게 될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프랑스처럼 아니 서로 살면서 아이도 낳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선진국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혼 관계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보통은 동거를 하게 되니까 주민등록에 이름 같이 돼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혼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함께 거주하는 것이 이제 입증만 되면은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거라든지 또 특별히 보정이 있는 경우에 사실혼이라고 우리가 확인해서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어떤 실체를 확인해서 사실혼으로 인정을 합니다. 네, 그래요. 또 신혼부부에게 이렇게 혜택이 있어야 출산율도 제고될 것이고, 그래요. 서울시의 그 배려가 그리고 주거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요. 지금 우리나라 사실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그 가계의 지출, 서울 같은 경우는 전체 24%의 가계 지출이 주거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거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국가가 공공임대주택을 계속 지어서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울시는 제가 이제 꾸준하게 해서 한 2년 더 우리가 노력하면 약 10% 정도, 전체 380만 세대의 10%가 넘는 40만 세대가 서울시와 이런 공공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걸 계속 늘려서 30%, 40%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재정이 허락하느냐, 이거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것 같은데요. 포퓰리즘이 아니고요. 이건 리얼리즘입니다. 리얼리즘. 왜냐하면 저는 이런 청년의 절망과 시민의 고통은 정말 절체절명의 현실이거든요. 저는 이미 서울시 운영하면서 8년간 채무를 7조 원 이상 감축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신용기관인 S&P가 서울시 재정등급을 AA로 평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금리 시대이고 이렇게 과감한 확장 재정을 통해서 시민의 고통을 적기에 투자해가지고 해결을 해야죠. 이렇게 민생 고통이 큰데 이런데 세금 안 쓰고 어디다 씁니까? 그래요. 이명수님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장년층 무주택도 지원 부탁드립니다. 사각지대 슬퍼요.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청년의 부모님들이 장년 내지 노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년을 지원한다는 것은 장년 노년도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사실은 전 세대에 대한 지원이기도 하죠. 알겠습니다. 청년의 출발선에 집중하고 있는 서울시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 문제 특별한 그런 구상을 갖고 있는데 요즘에 취업난이다, 젊은이들이 살기 어려운 세상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시가 노동존중특별시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노동존중특별시, 청년정책과 노동존중특별시의 큰 그림 어떻게 연관지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사실은 비슷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지난번 구의역 김군 이런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울시는 그런 비정규직, 외주 위탁된 어떤 기업들에 고용된 그래서 정말 미래가 암울한 그런 청년들을 전부 정규직으로 해서 일반 직화해서 동일 노동에는 동일 처우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지금 정말 저는 이 청년들이 고난의 강을 건너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청년들에게 정말 정부가 기댈 언덕이 되고 또 그러한 희망과 신뢰가 사회 활력으로 환원되는 이런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까 이 주거 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년 수당이라고 해서 3년간 10만 명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을 하거든요. 또 이 주거비 때문에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 월세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 미래를 생각할 때 청년들이 절망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희망이라는 단어를 저는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 야당이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서울교통공사 특혜 고용 의혹, 당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서울시 청사 앞으로 그야말로 밀고 들어와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던 그 장면이 기억나는데 맞습니다. 시장님, 그 서울교통공사 문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번에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적어도 이런 조직적인 친인척 비리는 없다 하는 것이 오히려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감에서 엄청나게 뭐가 비리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김성태 원내대표가 시청까지 밀고 들어와서 문제 제기하고 그랬는데 그게 다 사실은 명쾌하게 해명이 됐고요. 그리고 오히려 본인의 문제가 지금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KT의 딸이 특혜 고용됐다. 지금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죠. 자, 시장님, 그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 프로젝트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지난 3년 동안 100회 이상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듣고 토론도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전히 시민들의 불만, 또 전문가들의 이견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거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 그래서 본래 일정을 이렇게 지연해도 좋다. 이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최근에 제가 그 지역 한 5개 동이 있는데요. 5개 동을 다 돌아다니고 또 지난번에 한 3시간 동안 주민들의 무제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시민들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의견들을 존중해서 새로운 광화문에 대한 이 계획을 저희들이 발표할 생각입니다. 그분들의 불만은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복잡한 교통, 잦은 시위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이게 시위가 너무 잦고 요새는 또 철야 이 시위까지 하게 되니까 이 가까운 데 사는 정말 주민들은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회 시위는 물론 이 헌법상의 기본적 권리이기 때문에 또 그걸 제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고통을 어떻게 좀 줄이는데 함께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하나 생겼고요. 또 하나는 교통 문제인데 아무튼 교통 문제는 또 이게 우리가 검토할 지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저는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분란, 갈등, 대결이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소통하고 또 우리 주민들의 의견까지 상당히 받아들여서 누구나 동의하는 그런 합의안을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올 봄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 우리공화당이 불법으로 천막을 설치했고 서울시가 이를 철거하고 또 다시 설치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허가를 받지 않은 폭력적 집회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현재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당인가? 우리공화당 아니고 우리공화당. 이름도 제가 헷갈리네요. 우리 공화당의 계좌에서 서울시의 계좌로 지금 1억이 넘는 돈이 자동 이체가 돼 있고요. 이체가 됐습니까? 이미 됐습니다. 돈이 들어왔어요? 제가 그거는 정말 시민의 세금을 우리가 대집행하는 데 썼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 푼도 빠짐없이 집행하겠다.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1억 6천인가가 우리 서울시 계좌로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도 이 우리 공화당에 들어오면 다 서울시 계좌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소식은 제가 처음 접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 처음 알려주셨어요. 조원진 대표에 대해서도 네. 개인적인 또 계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뭐 그렇게 되면 개인 계좌에 돈이 오더라도 네. 또 서울시 계좌로 예. 오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한다면 하시네요. 박원순 시장님. 네, 저 예.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K73262885 계정 쓰시는 분이요. 네. 금천구민입니다. 내년 여름은 시흥동, 독산동, 가산동에서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네,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예. 지난번 선거 때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근데 네. 제가 꼭 어느 시기에 어떻게 갈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금천에도 제가 약속했던 것처럼 어떤 가서 현장 시장실 또 현장에 가서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박원순 시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